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사상 문화와 관련된 전개, 청나라 이제 문화 정책, 고중하게 발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컴퓨터에 이제 내장형 마이크도 괜찮긴 하는데 좀 선명하게 이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금 한 20만 원 좀 투자해가지고 20만 원 아니고 한 10만 원 되겠네요. 투자해서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예, 더 좋은 이제 질의 강의를 좀 이제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 점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브노트를 이제 먼저 볼게요. 서브노트. 자,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63페이지 펴보세요. 저번 날 이제 그 전 시간에 지정은제까지 좀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볼게 사상과 문화 관련된 청나라 그 고중학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고중학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돼. 일단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요 학문이 그 고중학이 아니에요. 고중학이 아니고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성리학이죠. 주자학. 예. 주자학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의 주요 학문이고요. 주자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제하적인 학문, 예, 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제 제하적인 학문이 고중학이야. 그러면 청나라에는 고중학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청나라는 고중학 외에도 뭐가 있냐면 경세적 성격이 띠고 있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학문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나라 초창기 때 명마를 이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세 치용적인 학문이 있고요. 경세 시용적인 경세 시용학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걸 청초 경세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청나라 말기 때 등장한 상주 공양학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청초의 경세 시용은 여기 이제 고중학에 영향을 보죠. 네, 영향을 주죠. 그래서 경세 시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경세 치용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 실사 구시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영향을 준 게 실사 구시적인 측면이 영향을 줘서 고중학을 탄생을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문자의 옥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고중학이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고중학이라는 것이 자체가 어떤 그 작구의 뜻을 찾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구학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뭐 백년 정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이제 서양 세기 때 물러온 19세기 때 들어가면 요 학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경세적인 성격이 뭐가 등장하냐? 공양학이 등장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경세, 명말, 청초, 고중, 건각이, 권력과 가정, 가경제죠. 네, 그 다음에 경세적 성격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 있다는데 요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동계 좀 오류를 잡아볼게요. 이 동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말은 되게 많이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실제 맥락이 좀 방향이 틀려. 거기 동계 잘 읽어보시면 고중학하고 그 다음에 경세적 성격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경세 치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공양학과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좀 틀리죠. 방향이 나중에 설명했지만 고중학은 경세 시용사상 명말 경세 시용사상을 이어받은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뭐만 이어받은 거죠? 시사 구시적인 측면만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그런 경세적 성격인 공양학은 그 물론 고중학에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공양학이 경세적 근문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원래 학문 성격으로. 그러면서 이제 고중학하고 좀 별개의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중학이 경세적 성격도 있고 공양학적 성격, 뭐 공양학과 연결돼 갖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학문적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공양학은 고중학에서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경세적 성격 바뀌면서 고중학의 경세적 성격이 없는 것과 이제 그 없는 그 특징과 좀 구별하는 다른 흐름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사 개론에서는 고중, 경세학, 그다음에 공양학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서술 같아요. 예, 다른 책과 연결해서 봐도. 그래서 여기 그 서번노트도 가끔 보면 중간 단계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동계에 관련된 내용 그대로 이제 무비판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요건 좀 하면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유학의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흐름을. 자, 동계 이제 동양사 심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동양사 심화 과정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적어놨는데 492페이지 펴보세요. 492페이지. 자, 보통 유학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 흐름. 그래서 원시 유학에서 이제 갈려져 나왔죠. 원시 유학이라는 거는 맹자, 공자, 뭐 순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흐름들을 쭉 보면요. 먼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현실 지향적인 근문학파, 작구주석인 고문학파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고, 그다음 도덕 윤리적 어떤 강조 흐름이 있는데, 자, 이 훈구학인데 훈구학을 잘못 썼네요, 제가. 예. 잠깐만요. 자, 훈구학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현실 지향적인 측면과 작고적인 근문경과 공문경이 합쳐진 건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주예요. 훈구학의 주주는. 이건 나중에 부수적으로 이제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이제 한 개 흐름을 보고 이렇게 두 개 흐름, 세 개 나눠서 좀 볼게요. 자, 현실 지향적인 학문, 그 근문학파라고 하죠. 근문학파는 그런 그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작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현대의를 추구한다고 하죠. 공자에 숨어있는 뜻. 그래서 그걸 이제 추구하는 뜻에서 현실 문제와 대입시키면서 현실적인 어떤 사상들과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근문학파는 이제 그 당시 뭐와 결합됐죠? 참이설과 결합됐죠. 자, 그래서 현실 지향적인 성격이 있는데, 물론 이게 현실 지향적인 게 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지향을 했긴 했지만, 자, 근문학파 있고 그 흐름들이 왕왕석이나 영가파 같은 걸로 나타나죠. 왕왕석 개혁 정치나 영가파의 사공주의, 사공 그런 것도 나타나고, 또 명말청초의 경세 시용사상으로 나타나요. 자, 경세 시용사상은 그 실사구시와 경세 치용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사구시적인 측면은 이 고중학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리고 경세 치용적인 성격은 공양학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작구주석을 이제 강조하는 이 훈구학, 그러니까 이게 훈구학이 본류라고 했죠. 고문학파가 이쪽이. 예. 그래서 이 고문학파는 주류인데 이 훈구학은 나중에 고중학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고중학과 차이가 있어요. 훈구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작구의 내용들만 파악을 하죠. 문헌상에 있는. 근데 이제 고중학은 문헌상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도 같이 검증을 해요. 찾아서. 이게 좀 다른데,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고중학은 그 경세시종의 어떤 실사 구시적인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다시 뭐냐면 공양학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눴지만 이건 그 주로 도식적으로 이제 나눈 거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근문학파 경향에서 보면 실사구시적인 내용이 없고 경세치용만 있고, 그다음 고문학파는 경세치용은 없고 실사구시는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올 때 국문학파는 무슨 요소가 많다? 경세적 성격이 많고요. 그다음 공문학파는 상대적으로 올 때 실사구시적인 실증적 성격이 많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도식화시켜서 보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현실 지향적이나 그다음에 이제 작구 주석 이러는 그런 흐름 외에도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공제 마음 맹제 왕도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성설 그다음에 뭐 선종 등등의 영향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그 주자학과 유곽학이 있고요. 이걸 이제 넓게 봐서 성리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 이제 볼 때 보통 어디를 강조하냐면 우리는 이제 성리학 주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인 측면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현실 지향적인 경세적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작구 주석, 홍보학적인 어떤 고중학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근문학파 아니 고문학파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표를 작성했어요. 고문학파, 근문학파 비교.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청나라 사상과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건 뭐냐면 고문학이든 근문학이든 딱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가운데서 서로 같이 발전됐어. 얘네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 근문학도 이렇게 영향을 줘요. 다만 이렇게 제가 이제 도식화 시켜 놓는 거는 뭐냐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안 듣는 분들이 그 교재만 보고 공문 근문경을 뭐 이렇게 도식화 시켜 놓으니까 막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강의를 들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는 도식화 시켜놓고 실제로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고문학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홍과학의 주류죠. 그래서 경전에 있는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포괄적으로 보이는 경제 의미를 찾고 주석을 붙이는 학문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경전에 매몰되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예전의 것을 고수하려고 해. 객관적인 분석을 이제 강조하죠.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발전 과정을 볼게요. 풍속인유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의 글자로 기록된 경정, 고문경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때의 글자나 아니면 소전체, 뭐 이렇게 대전체 이런 것들 쓰여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나라 때 제학문이었지만 신나라 왕망에서 간하고도 채택했다가 동준 이후에 이제 홍구학의 주주도 되죠. 홍구학의 청나라 때 고중하고도 계승이 됐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중학은 명말청체 경세 수학을 바탕으로 했지만 청나라의 문제옥과 편찬 속에서 실사 구실만 계승한 거야. 그래서 경세 치욕적인 부분은 제거되어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도구학문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고중학과 홍구학의 차이점은 홍구학은 작구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고중학은 이 작구의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통해 검증을 하는 거야. 이게 내용이 유물과 유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회경제적 배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사구시의 의미는 고중적 방법으로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탐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증적 방법하고 좀 약간 다른데, 자, 이거는 좀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사의식은 예전 걸 추구해. 상고주의, 예전 게 좋았다. 하온주, 3대를 강조하죠. 요순을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절수학파에 영향을 줬다. 청나라에.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한번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냐면 공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공자에 대한 인식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공자라는 사람은 예전의 경전을 예전부터 내려온 경전 있죠. 이런 사람을 정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화의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를 직접 하고 정리하면서 후대에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 고중학의 인식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앞에 다시 돌아서 이제 근문학파를 볼게요. 자, 근문학이라는 건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그 당시 경제에 숨어있는 뜻, 공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이걸 미연대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전의 보이는 의미를 추구하는 데 반해서 근문학은 공자의 숨은 의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미연대의를. 그건 뭐냐면 그 동서 개념 이후에 이제 유교 경전이 많이 소실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경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경전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력에 입각해서 만졌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근데 거기에 그 과정에서 공자가 원래 말했던 경전 내용에다가 플러스 자기 의견까지 첨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는 참의서를 거기 첨부를 시켜놨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냐면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뭐 전국 춘추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공자의 뜻에다가 가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 붙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주관적 해석을 강조한다. 아까 이제 미연대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가탁이라고 하거든요. 가탁. 자기가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이제 남들로부터 인지도 없고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누굴 말을 빌려서 유명한 말, 신뢰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의 말이 내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요. 자, 한나 때는 주류학문이었죠. 후한 때는 참의서를 바탕으로 유교경전을 재해석해서 이게 이제 위서가 발생을 하죠. 유교경전을 참의서로 해석한 게 위서인데, 자, 동진 이후에는 고중학에서 이제 주류에서 밀려서 고문하고 이게 밀려 있다가 청나라 때 다시 그 공양하고 연구소 공양학파가 계승하죠.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빠져 있는데 발전 과정에서 명대에 뭐냐면 경세 시용사상도 연결돼요. 왕왕석의 개혁정치나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고요. 자, 하여튼 공양학은 서구 문무대 도입을 계기로 마련해 범법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됐다. 그래서 공양학에서 나온 내용이 그 공자의 미연대의를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뭘 가지고 해석하냐? 공자의 뜻을 그다음 서구의 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 실사구시는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실사구시는 얘네들과 좀 달라요. 그래서 공문학파는 고중학적 방법을 했죠. 이게 실증적 방법이야. 그러니까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사실을 수집하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고중학은 똑같은 실사구시라지만 개별적 사실 하나하나 검증을 해. 그러니까 랑케 이런 그 실증주의처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증적 방법, 근문학에서 말하는 실증적 방법은 어떤 특정 가설을 얘기하고 특정 가설에 따라서 그 역사적 사실을 짜집게 하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마르크스 사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 연구 그 논리 구조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기납적 방법, 이거는 영역적 방법.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 때 실사구시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는 이쪽 부 근문학파의 의미, 경세 치용적인 치용사파에서 실사구시의 의미를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실증적 방법으로서 사만정통을 깔고 그 다음에 사만정통에 맞게
역사 사실을 검증해서 입증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열시 기술이라든지 뭐 해동 역사라든지 그런 이제 사서는 요런 이제 사만정통적 어떤 밑바닥을 깔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야. 예.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실사구실의 의미가 이렇게 고중하고 경사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는 요건 공양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양학은 다른 그 춘추 해석학과 달리 공양근과 그 다음에 자신과 달리 상근주의를 강조하죠. 예전 3대나 요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강조해.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역사 발전 의식을 갖고 있다. 유럽의 어떤 계몽주의적 역사 의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사가는 절동학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절동학파는 그 두 개 안에 나중에 설명했지만 고중학과 경세 치용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절사학파는 고중학적 성격만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공자에 대한 인식을 좀 볼게요. 자, 고문학파는 공자에 대한 인식을 경전을 정리하고 문화를 직접 하면서 정리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 공자의 인식은, 자, 공자라는 사람은 그 단순히 경전을 정리해가지고 문화를 직접 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부수적인 거 개혁적 성격이 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그 문화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예전의 문화를 정리해서 그걸 바탕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자의 개혁가다. 현실 문제를 해석하는. 그래서 주나라의 어떤 것을 단순히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나라의 문물과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현실을 개선시키려고 했고 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공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그 중국인들 정통적 지식인들의 인식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공통점은 있어. 예. 공자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이제 제자백과 사상가 중에 여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제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렇지만 공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견이 좀 다르다.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문학과 근문경, 유교의 어떤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침에도 말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그 어떤 그 요거를 수학적으로 도식화시켜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형성이 됐고 제가 여기 표로 만든 거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상대적으로 때 좀 특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브 노트를 볼게요. 자, 청초의 경제학이 연결됐다고 했죠. 명마에 연결돼서. 그래서 청초의 경제학에 이제 세 명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항조의 고용우 왕부지인데 이 사람 명이 멸망하고 청의 지배에 놓인 것에서 한인 특히 명대 지식의 어떤 책임이 크다고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경세사상 방향을 돌렸다는데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여튼 경세사상이 이 사람들이 강조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책임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양명의 반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결과 청대 새로운 학풍이 대표 고중학이 탄생되었다. 요 부분이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돼서 이제 얘기하면 동계의 내용을 좀 정리한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항저의 고용호 왕고지가 경세사상 맞긴 맞지만 요게 청대학부 고중학 탄생시킨 배경은 경세사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네. 요거는 두 가지 어디와 관련되냐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그 서양의 실용적인 학문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자의 오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판에는 고칠게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청초 학문의 특징은 반관적인 제약성을 토대로 현실 정치를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했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 요건 청초의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청나라 초기 때 문자오기 본격화되기 이전에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이제 청대 고중학의 성격과 고중학 계측자 이러면서 여기 3변이 있는데 요거는 그 고중학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청초의 경세 치용학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려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 청초의 경세 치용 학문은 실용적 시각 외에도 그 당시 주지주의 박학, 복고주의 고학 세 가지 요소가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주지주의인 어떤 것들이 섞여 있고 다양한 학문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복고주의고 예전에 고문성 이렇게 했는데 요 두 개를 나중에 고중학이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청주의 경제학을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계승한 게 실용파고요. 그 다음에 기술파가 있어요. 기술파. 기술파가 있고 그다음 경사파가 있는데 요걸 계승한 게 경사파예요. 그 다음에 복구주의를 해가지고 예전 걸 이제 뭐냐면 고문서 연구하는 것을 기술파, 방문적 기술파, 방법론으로 이렇게 계승되는 바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대 고중학의 이제 그 배경을 볼게요. 발달 배경. 자, 이거는 명말 청초 사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좀 약간 한 반만 받았다 보면 돼요. 명말 청초 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말 청초의 번란과 이민족의 지배에 반성 학문 연구도 현실 문제가 떨어질 수 없음을 인식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발달했는데 하나가 근본 경세 치용이야.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그거는 도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실사구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세적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그 고중학은 뭘 버리고 뭐만 선택한 거죠? 이 문자욕 때문에 경세 치용은 버리고 실사구실만 선택했다. 그래서 요때 이 경세 치용학파를 중에 실사구실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청주의 문화 통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자욕이나 강압적인 사상 통제 정책은 주관적인 정치론이나 하위 사상을 연구할 수 없게 되고 자연히 경세에서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장문 얘기했다가는 문자욕 당하고 많은 사람 죽게 되니까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이가 어떻다고 얘기를 못해. 다만 문헌에 입각한 고중주의 예전 문헌 바탕으로 해갖고 이 문헌의 어떤 작구에서 연구 이런 것들만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측면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경세 실용사상의 방법론적인 측면만 받아들인 거죠. 자, 취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고중학의 탄생 배경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가는 고중학의 탄생 배경보다는 그 앞에 경세 치용적인 성격 중에 어떤 고중학적인 어떤 것들이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나와 다는 실제 고중학과 탄생 배경하고 관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학계 강의 옹정 권룡 때 한인한테 문화적 해유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 지식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를 나서게 되는데 이때 현실 참여라는 거는 그 우리가 나는 경세적 성격의 현실 참여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요거는 뒤에 얘기 있는데 주로 뭐냐면 대대적인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청나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했고 그때 이제 편찬 사업에서 명사, 대청해정, 고군도성 집성, 사고전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고중적인 입각에서 고중학계 입각과 실사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죠. 그리고 주작을 간하고 이제 채택에 진작시켰으며 또 이런 한인학자들 제야에 있는 한인학자들은 팔고문을 공부를 못해요. 얘네들은 이제 팔고문 공부하면 자기 학문을 공부하지 못하죠. 시험 공부만 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식 그 과거 시험 외에 특별 과거 시험을 실시했어. 이게 뭐냐면 박학 홍사과야.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한인학자를 특별 채용하는 해서 고중학할 때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동계와 관련돼서 이제 서술했기 때문에 좀 약간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화이트보드를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죠. 자, 아까 이제 경세 시종 사상이 있다고 했죠. 명말청초. 이걸 좀 약간 진하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왜 글씨가 안 나오네요? 네, 일단 쓸게요. 명말청초인데 명말청초에 경세 시종 사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세 시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경세 치용적인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구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본질은 경세 치용이에요. 이것도 근문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만 도구 학문으로서 실사구실을 발전시켰어. 자, 그런 것들이 청나라 때 뭐냐면 명말 때 있는데, 명말 때는 이제 그 뭐에 이제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USB를 건드렸어요 이게 연결줄이 좀 미약해가지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얘가 어디 갔나? 화면은 보이시죠? 자, 제가 못 찾고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명말 때 그 이제 명말 때 이제 뭐가 있냐면 명말 때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그 서구학문이죠. 서구학문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거 있죠? 그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양명학의 어떤 반발? 음,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청조 때 들어오면서 아까 예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등장했잖아요. 그들이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경세 실용적인 성격을 더 강화시켰어요. 자, 근데 문자의 옥이 이제 겪고 나서 문자의 옥, 그 다음에 대규모 편찬 사업. 자, 대규모 편찬 사업을 겪고 나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경제 실용적인 성격이 좀 약간 한쪽 측면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 치용과 실사구시 중에 이 방법론인 실사구시 오히려 더 발전시켰어. 그래서 이게 고중하게 되는 거죠. 자, 고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중하게도 이제 나왔지만 경제적 성격이 더 강한 나중에 공양하고 이제 발전돼요. 이 공양은 이건 실사구시적인 측면인데 경제적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다시 경제 실용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계에서 말하는 이 고중학과 그다음에 경제적 성격의 연결성 요거는 좀 약간 잘못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서브노트도 요 방향으로 해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요걸 바로 장면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 고중학의 성격에서 이제 보면
그 3번은 이게 고중학이 아니라겠죠. 경세적 성격이라겠고요. 1번하고 2번만 이제 좀 고중학의 성격 관련된 건데 요것도 좀 약간 잘못된 건 있어요. 좀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청대 고중학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사구실적인 어떤 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취했다. 고중학의 연구 중심은 경학에 있고 경학이라는 거는 경설 연구하는 건데 주로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경설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학이에요. 근데 예전의 경학은 주로 뭐만 연구했죠? 유교 경전만 얘기했죠. 또 약간 관심 있는 분은 도교, 노자나 장자 사상만 봤는데 이제는 유교뿐만 아니라 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봐. 그러니까 제자백가 사상 있죠. 그러니까 선진 학문들. 그래서 선진 시대 때의 제자백가 사상들을 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세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해서 작고의 참뜻을 문헌학적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대의 근거를 바로 한대 공양학에서 구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 동양사 개론에 있는데 요 내용은 틀려요. 예. 한대 공양학이 아니라 이 경학의 근거를 한대 어디로 본 거야? 고중학에서 본 거예요. 고중학. 아니 그 한대 근거를 홍구학에서 본 거죠. 홍구학. 그러니까 경학의 근거를 한대 홍구학에서 파악했다. 왜냐면 그게 뒤에 이렇게 설명해야지 많이 맞아. 예, 좀 보면 청대 고중학은 한학이라는 청대 고중학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원인이 된다. 그런데 한대와 같이 홍학적 자석의 해석이 아니라 어디까지 경세 치용을 추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여기 한대의 이제 홍과학적인 그 작고 해석, 그러니까 한대의 그 홍과학이 홍과학적 작고 해석을 추구하는 게 아니 추구하는 데 있죠. 근데 고중학은 경세 치용이 아니라 이게 실사구실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사구실. 고쳐 주세요. 그래서 홍구학적인 유곽은 주로 이제 그 작구의 어떤 뜻만 강조하는데 실사구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해서 좀 얘기하면 고중학의 연구 중심은 경학이 있고요. 여기 때 경학은 선진적인 유교 학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진적인 그 선진 시대 때의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경세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구의 참뜻을 문헌학적으로 추적하고 경학의 근거는 한대 공양학이 아니라 한대 홍구학이고요. 청대 고중학은 한학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한대 같이 홍구학적인 어떤 작구 해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적인 추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해야지 문맥이 맞아요. 이 고중학의 뜻하고 맞는 거고요. 예.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동계 내용을 그냥 요약을 하신 것 같아. 그걸 그래서 요렇게 좀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쳐 주시면 되고 요게 고중학의 성격을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자 경학을 근거로 했죠. 선진 시대 때 제자 백과사상 그러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이제 공자도 어떤 사람이다 제자 백과의 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가 발달을 배경이 되냐면 그 당시 제자백과와 관련된 사상이 발달돼요. 경학 중에 제자백과 사상 있죠. 그러니까 유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공자, 맹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들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법론 쪽을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이 나타나죠. 문헌학이라든지 의문학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학문들, 객관적 도구학이 같은 학문들이 등장해요. 그 결과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것도 고중학의 성격 안에 들어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중학의 선구자 항조이, 고현무 이런 사람인데 항조이는 제가 명의대방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고현무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고현무가 그 한창 3유도 중에 그 고중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고중학의 맥락가. 이 사람은 다른 세상 두 사람보다 더 훨씬 이런 그 실사구시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고종은 경학을 중심으로, 이때 경학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 외에도 다양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종학을 개척하여 추상적 사고나 관념적 주관을 배척하고 문헌을 근거하여 실사구시를 추구했다. 그는 학문적 목적을 경세 추용에 뒀기 때문에 경학 연구를 현실개혁적인 구제에 두고 있다. 이 고용모 때까지는 현실 구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제자들 이후부터는 문자의 옥을 꺾은 다음에 곡반호 고중학으로 바뀌게 되죠.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일지록인데 정치, 사회, 문화적 정반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갖고 있는 고중학의 금작단이다. 그래서 이게 후대의 고중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청대 고중학의 정석이 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청나라 초기 때까지야. 네, 청나라 초기 때로서 이제 경세 시종사상과 고중학이 맹하가 이제 같이 있었던 시기고, 요때 정성기 넘어가면서 이제 문자의 옥을 걷고 나서 아까 얘기한 두 개 중에 뭐가 빠졌다고 했죠? 경세적인 용이 빠지고 실사구시적인 이제 측면이 가서 고중학이 이제 확고해지면서 성립되면서 이제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해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대진이라는 사람인데 대진이 중요하니까 좀 볼게요. 해동은 뭐 그냥 넘어가고 고용무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 연구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고요. 특히 경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음운 연구에 상당히 몰두해. 그래서 고대 언어와 방법론을 확립시켰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어하고 그때 청나라 때 사용했던 중국어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운 연구를 제대로 해야지 뭐 그 예전 문헌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맹자 자의 소증. 그러니까 여기에서 송대나 명나라 때 맹자의 잘못된 이해 부분을 하나하나 보증을 하는 거야. 이와 함께 주제의 성진이나 양의 심진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그 수양론 같은 걸 부정하고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정을 가는 주기론적인 어떤 이인성론을 강조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뭐냐면 실사구시적인 건 수양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중학 안에서도 수양론이 있긴 있어요. 경세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고중학이라고 한 거는 실사구실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세적 성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성리학적 그런 도덕 윤리적 측면은 조금 있는 거야. 아주 90%는 주로 있고 10%는 요거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청말 경세학적인 성격을 좀 볼게요. 자,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고중학까지 이제 했는데 문제는 고중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죠? 네, 현실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학문의 방법론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19세기 때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요. 19세기 때는 그 당시 서양의 어떤 압박이 있었고요. 아편 전제 같은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국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사회경제적 문제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반란도 일어나고 그랬죠. 백령도대 난이나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서양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숨어 있었던 경세적 성격이 다시 부활돼요. 무슨 악파로? 춘추 공양전이로. 예. 춘추 공양전으로 그래서 이 춘추 공양전은 처음에는 공운학파에 출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구하는 상주 공양학파가 점점 경세적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근문학파는 경세 치용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건암세에서 승평세, 태평세는 발전적 역사 철학을 수립하는데 공양적 이론을 입히해서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중학이 경세적 성격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이대하여 아편전쟁 전후로 공양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가 전개되면서 마침내康회의와 양계적 범법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청대 공중학의 발달 결과를 볼게요. 자, 고중학은 고중의 필요성 때문에 필연적 유교 외에 제자백과 사상을 연구했다고 했죠. 경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제자학의 부흥의 움직임에 따라
유럽 학술에 대한 대항을 가속화됐고 신해혁명 직전에 공자도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됐어요. 그 결과 유교의 권위는 부정되고 유교를 국가 통치 인용으로 간직했던 중화제국 질서가 사상적으로 붕괴됐다. 근데 요거는 뭐 고중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자가 제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 자체는 누구의 영향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상주공양학도 그 영향이 있어요.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주공양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결과라는 건 뭐냐면 고중학이나 공양학이 뭐냐면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공자 사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백과 사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송나라였다 명나라처럼 공자를 절대시하는 분위기가 점점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고 요 뒤에 부분은 아마 어떤 다른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출처 근거는. 자, 그 다음에 고중학 일변대 학술 발전은 현대 사상의 빈곤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래 고중학은 주제학이나 양료학 관리 학문 방법론을 이제 그래서 사상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경세적 성격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고중학은 작고 해석이나 고중을 위한 고중 방법에 얽매이게 되면서 자연히 사상이 없는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상과 철학의 발전이 없었다. 예. 자, 그다음 청대 고중의 발전은 그 객관성과 실증성에 의해서 경학 외에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줬는데 새로운 학문이 개척됐죠. 그러니까 경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경학의 작구나 그걸 이제 문헌 분석을 하고 그 문헌 내용들이 유물과 유적에 맞는지 그걸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적 학문이 발전돼요. 그래서 지리학, 의무학, 문자학,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같은 다양한 강범위형 학문이 발전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중학은 또 역사학에도 영향을 줘요. 역사학에도 특히. 그래서 이제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 고중사학 발전해갖고 대표적인 게 왕명석이나 정대응이나 장학성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왕명석은 17사 사상 각인을 통해서 사기 이하의 17정사를 다 분석을 해서 이걸 고중을 했어.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1,300개의 문제를 제기해요. 그 안에 어떤 사실과 맞지 않는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과 맞지 않는 것들을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대현 같은 경우는 22사 그러니까 정사를 얘기하는 거죠. 정사 22사의 잘못된 부분과 동일 사건에 서로 다른 내용이 진위돼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말하는데 B는 이렇게 말하는 거 서로 모순된 것들을 교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붙이는 방식으로 했죠. 자, 여기까지 왕명성과 정대현까지는 철저히 고중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학성부터는 좀 다르게 고중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또 약간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고중학은 전반적으로 실사구시적인 성격도 있지만 90%가 약간의 뭐도 있다고 했죠? 경세학적인 성격도 있다고 했죠. 예. 이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중학이 팽팽할 시기에도 이런 그 경세 성격이 좀 남아 있었어요. 아주 조금. 예. 자, 그러면 요 장학생 문사통일 부분이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심화 규제 자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죠. 요때 절동학파나 절사학파도 같이 좀 얘기할게요. 자, 492페이지 펴볼까요? 49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청나라에 고중학파가 이제 두 개 학파가 있어. 절동학파하고 절사학파가 있거든요. 절동학파는 항조이와 그 다음에 항조이죠. 항종이, 항조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그의 제자였던 만사동으로부터 출발해요. 여기 오탄데 항종이죠. 자, 이 사람은 절도학파는 실정주의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 내면의 이해를 주장하는 경세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 고중이지만 여기는 경세적 성격도 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 경세에서 실증주의라는 것은
뭐가 그랬죠? 사만 정통령처럼 뭔가 맥락을 먼저 깔고 그에 맞춰서 그 사료들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증도 있지만 그 안에 경세적인 성격도 띄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절수학파 때 들어와서 문제는 아니죠. 예. 절수학파는 다른 거야. 자, 고용무죠. 고용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고용무는 경세적 성격 강조했어요. 이 사람도. 근데 문제는 고용무를 잇는 그 후에 제자들은 문자욕에 타격을 받아갖고 좀 체제와 타협을 했죠. 그래서 경세적 성격이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고중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고종주의와 실종주의가 뭐가 차이냐? 이거 좀 많이 물어보신 분인데 실종주의는 미리 깔고 전제 깔고 그 관련된 것들만 보는데 고중주의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식들 봐요. 그래서 앞에는 영역점, 여기는 기납점. 그 진위 여부,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강조하는 거지 그 속에 어떤 내면의 이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종주의 학풍, 남캐, 실종주의 사학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이제 남캐 실종주의는 여기와 실종주의가 좀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장학성을 볼게요. 제 생각에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한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장학성은 앞에 절동학파의 어떤 경세적 성격과 절수학파의 고중적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육경 계산하는 말이 있는데 육경은 꼭 뭐냐면 역사다. 이 육경이랑은 뭐냐면 그 보통 춘추, 시경, 서경, 역경, 예경에는 오경이라는 게 있죠. 공자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기다 악경이라는 게 있어. 악경. 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이 악경이. 공자가 편찬했다고 했는데 네, 악경은 이제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하여튼 요거까지 합쳐서 모든 그 유교 경전은 역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유지기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육경이 모두 역사로 주장하면서 유교의 어떤 신성 불가침을 타파했다. 유교 경전의 신성 불가침.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유교 경전이라는 거는 하옹주를 모델로 그다음에 주공을 모델로 등등 해서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이념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이 후대 학자들은 그걸 이제 일종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서 요게 주석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육경이라는 것이 육경계사의 내용인데 하음주 시대 때 도만 전달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음주라는 건 하나나 은나나 주나라 시대 사회 경제적이나 배경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한 것이 어 뭐냐면 지금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 거야. 네. 자, 그래서 복고회라는 것이 100% 그 시대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존중하지만 그 시대의 그 내용 중에 우리 시대에 있는 그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제도의 본질적 부분 있죠.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만 받아들여야 된다. 예전처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꾸 해석해갖고 그 100% 의미를 부면서 다 먼저 수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 육경계사의 의미는 그 당시 이런 것들 유교 경전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속에 있는 내용들 하는 유교 신성 불가침을 타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1358번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회통을 볼게요. 자, 학파와 대립의 타파를 제청하고 경사자집 있죠. 역사, 그다음 경전, 그다음에 뭐 시문학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하고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경화관에 사학이 있다고 했는데 사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의 어떤 통합적인 번학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게 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 뭐냐면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잡고 이제 하나의 사업을 이제 어, 잡고 경사자집을 하나의 다 사업을 보고 요게 이제 사학이란 범주 안에 자기의 뭐냐면 관심이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각기 분야를 맡아갖고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이걸 전문가학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기질에 적합한 부분을 전문 연구해라. 그래서 핵통과 전문학으로서 이제 사업을 받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으로서 사업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연구해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문사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두세요. 역사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원동력 원칙을 추구하는 사학의 근본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록 측면에서 볼 때는 뭐겠어요? 기록하고 고증한 것은 절사학파지만 원동력이나 원칙을 추구하는 건 뭐야? 절도학파죠. 그래서 요걸 다시 플러스 시켰다. 사실에 대한 기록, 고증,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면의 원동력 원칙. 그래서 이제 절동과 절사학파를 결합시켰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어디에 이제 추중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절동학파에 좀 약간 추중된 느낌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청나라 때 학폭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좀 볼게요. 이렇게 이것밖에 없나? 여기 있고 그 외에도 좀 약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요걸 하다가 설명 안 했네. 다시 잠깐 동영상 심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역사지리학이라는 게 발전돼요. 왜냐하면 고중적인 역사학이 발전되면서 예전에 고대 지문이나 이런 것들, 지명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현대 지명하고 고대 지명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범위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역사지리학이 발전되면서 이게 속상광 흥기호, 천하 국곡 지병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고중학적 성격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했지만 또 경세학에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지리학은 나중에 넓게 보면 위원회 회국도지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회국도지도 중국의 지리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지리학의 발전에 크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지리학은 고중학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19세기 경세적인 성격으로 이게 성격이 전환됐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위원회 회국도지도 여기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국도지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 부분인데 요거 보시면 되고요. 한번 또 보죠. 자, 고중사학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역사지리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고중의 속사 방응 여기에 역사책에서는 지리관계 기세를 수집 조사하여 지리적 영역을 서술했다. 영역이죠? 이게 혁자인가? 예, 오타네요. 오타가 아니라 이게 오류가 나왔네. 예, 제대로 보이네요. 예. 고용과 지은 천하국국 리병서에는 정치 지휘소서 역대 행정제도의 변화 전체에서 지휘 행사를 형성을 기술했다. 한편 그 당시 이제 이 고중사학에서 역사 지리학은 후에 이제 뭐냐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는 회국도지에도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세적 성격을 좀 학문적 방향에 뜨지만 서양 문물의 유입과 된 게 해외 유입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세계 지리학 책도 나오게 되고 위원회 회국도지가 출판된 중국의 지리적 시야를 넓혀줬다. 위원회 회국도지는 또 경세적 성격이 있죠. 이 앞부분까지 고등적 성격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신강 위구르 지역 같은 변경 문제도 연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신강 위구르 지역을 확실히 이제 중국 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경제 성격 이런 것도 이제 서북 지리학인가 이런 학문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칫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합격자 서브 노트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청나라 문학과 예술인데요. 문학은 소설이 유행했죠. 명나라 마찬가지고 명청의 대표적인 장르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포송의 요제지가 있고요. 예, 단편 소설, 귀신 이야기 있고 조솔구의 홍롱문이 있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홍롱문이라는 작품은. 이 조선일보의 홍콩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조선일보라는 사람은 한족 출신이 아니고 만주족 귀족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상당히 빈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 홍롱문이야. 그래서 그 안에는 보면 여자들 간의 어떤 연애
이런 것들이 준대. 근데 이게 상당히 예정 소설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명말 총취의 자본주의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요 책을 많이 봐요. 왜? 문학 안에 무슨 사회적 형상이 같이 있어. 사회 경제적 청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모습들이 같이 있고 거기에 자본주의 맹아론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소설책 볼 때 그 무슨 가상의 얘기지만 그 드라마나 그 소설에는 현실이 또 깔려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드라마 소설책을 보고 나서 그 속에서 그 당대 사회경제적 어떤 형상들을 포착해서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태통이 이 책을 되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요 학문을 특별하게 호동물 학문 차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홍학이라고 있어. 홍학. 자, 그래서 요거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중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소설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경제 유림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당대 그 과거 시험에 문제점을 지적한 거야. 팔구문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관료사의 부정부패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걸 이제 풍자적으로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게 아마 그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사설 보는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유림회사도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거. 80은 나올 때 관련돼 갖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때 그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풀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원대는 명대처럼 유행하지 못했지만 뭐 연극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특히 경극이 발전됐다. 뭐 장세성이나 그다음 도화선 성경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발달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마찬가지 서양 합법을 통해서 원학법과 원근법이 착용되는데 이 명나라 때 내용이 있고 또 청나라 때 내용이 있는 게 있는데 왜냐면 전파한 사람들이 명말 총초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들어와서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뭐 선교사 카스티뉴나 지게 페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명나라 마찬가지로 서양 학문들이 들어오게 돼요. 선교사들 위주로 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학범이라는 사람이 유럽의 철학과 논리학, 물리학, 수학 등을 성공했고요. 집방외기가 있어. 이 지도인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집방외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집방외기가. 그래서 공영만국 정도 이후에 나왔던 거야. 이 집방외기가. 근데 예전에 집방외기가 관련돼 갖고 나올 때는 그 공영만국 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집방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년전도 그 부배가 알르니아 페르피스의 영향을 받아서 부배가 강희제의 명을 받고 중국의 전토를 측량한 항해전란도라는 것을 했고 중국 최초의 실증도 중국만 이제 뭐냐면 한 거죠. 국내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기억을 내세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동아시아 책에도 나오고 세계사 책에도 나왔거든요. 자, 전례 문제가 왜 이제 일어났냐면 원래 처음에 들었던 그 선교사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이죠. 예수의. 근데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마테오 니치처럼 천주시를 이제 쓰면서 중국의 상제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간 프란시스코파나 도미니파 입장 올 때는 이 예수의 교단의 그 논리 자체가 이단인 거야. 그걸 이제 누구한테 꼬발린 거죠? 로마 교황이 꼬발렸고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이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 예수의 교단의 포교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중국 신도에게 상제와 조상 숭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교단도 또 조상 숭배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귀신이 아니다. 이거는 귀신 숭배 이거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물론 뭐 예수 교단 포교 금지했다고 해서 그 뭐 포교가 안 된 건 아니고 자 계속 하고 있었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전례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제 전례 문제가 주요 내용이 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거잖아. 뭐 상제 숭배는 제껴두더라도 근데 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행위 자체가 그 중국인들 볼 때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유교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조상 숭배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죠? 어.
그 당시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다. 그래 갖고 그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걸 이제 문제로 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이 와요. 그래서 강희제 때는 로마 교황의 조치에 놓여요. 예수의 위에 포교를 금지시키고요. 옹정 때는 학술과 과학 기술로서 궁전에 봉사한 선교사만 필요한 사람만 국경에 머물게 하고 그밖의 입국과 포교를 금지시키죠. 기독교 포교 등을 금지를 내렸고 권룡제 때는 아예 그냥 예수의 예수뿐만 아니라 다 이제 쫓아내 버리죠. 그래서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고 교회를 몰수하고 선교사를 처형시켰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겠어요? 전례 문제 때문이죠. 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천주교도 나중에 이제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막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파되면서 이게 또 조상 숭배가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뭐냐면 요거 뭐 제사 좀 다 지내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인데 자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고 제2차 중형전쟁 기독교포가 공인될 때까지 민간에 잠적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중형전쟁을 통해서 다시 공식화되죠. 이제 널리 이제 공식적으로 믿어도 되게 되죠.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국은 근데 기독교인데 그게 없어요. 문화대혁명 때 또 한번 타격을 받았고 지금 종교자유 인정하지 뭐 기독교 믿든 말든 그건 이제 내버두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현세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예,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받아본 중국 문화 이거 동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왔을 때 눈이 그냥 마냥 떠졌죠 막. 왜냐면 중국이 잘 살고 또 부강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다음에 그때 그 서양들은 상당히 못 먹고 못 살았던 지역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좋게 설명했어. 중국을 찬양하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넘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뭐냐면 멸시도는 등장하게 돼요. 자기가 좀 잘 사고 그러니까. 예. 자, 그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제 중국 문화.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레 동방경론에서 보면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르니 마르타니가 중국의 역사지 사상 유럽에 소개를 했고 페더피스트가 그 강희제 위대한 군주이며 학자로서 권룡제를 세계 제1의 군주를 소개했고 그 중국 드왈드는 중국 제국주의 전지를 편찬했죠. 찬미론 보면 주작은 기독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럽의 철학자들이 상당히 환영을 받았다. 뭐 라이프치니, 볼테르 그래갖고 이제 자신의 방에 공자 초상을 걸어놓고 중국에 찬양한 시와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중국의 논본주의는 캔네의 중농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캔네의 중농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담 스미스죠. 또 아담 스미스도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중국의 천의 사상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작에 천리를 강조하잖아.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 시대 때 천리 자연법을 보편적인 어떤 사상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거제도 관료제도가 그 서양인들은 되게 큰 충격을 줬어.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어떤 이제 간직을 뽑을 때 주로 뭐 세습직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능력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뽑잖아요. 근데 가거제도는 철저하게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진보적으로 인식해서 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고등문관 시험제도에 영향을 미쳤고요. 후대에 이제 학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어떤 자격증이 다 뭐예요? 시험을 부격하는 시험을 보고 뽑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든지 인고라든지 이거 다 구격하는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 물론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 그다음 도자기나 견직물, 뭐 전원예술은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에 장식하는 등 상당히 찬미적인 중국 좋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양은 뭐냐 우수하고 청량은 뛰어나다. 저희 동양은
열등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가 등장하면서 중국 멸시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프랑스의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은 이제 중국은 2000년 가까이 발전하지 않는 정체된 사회며 전제 정치가 계속 후진적인 사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헤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의 자유는 오직 황제 한 사람뿐이며 인민은 황제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서양의 어떤 고대 노예제 사회 바탕에 두고 있다.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중국의 국가 형태를 연구했어요. 중국의 유교를. 그 유교를 기독교에 비해서 좀 열등한 거다. 좀 체면치레를 강조한 거다. 비난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국가 형태는 황제가 세습제에 쓴 가상관료제 사회다. 그러니까 가상관료제 사회는 관료제나 국가의 운영이 다 황제 어떤 사유재산 형태로 운영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이나 보시면 돼요. 북한의 국가 자체는 뭐예요? 김실가의 어떤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관료조직, 군대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이 김실가의 가산들, 북한이라는 그 뭐냐 집안 재산들을 관리한 걸로 이용하죠. 이게 가상 관료제사예요. 자, 그래서 그 원인은 상강 오존을 덕목하는 유교 가부장적 유교주의에 구했다. 그래서 아시아사의 정책, 아시아사회는 서양보다 사회 발전이 늦다는 정체성을 강조해서 서양 열강의 침략을 전달시켜 제국주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했다. 자, 멸시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교론하고 강조돼 있죠. 예, 관련돼 갖고 특히 학습해보는 역교론과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네. 자, 그다음에 청라 사회 변화를 이제 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 풀어보시냐면요. 319페이지 펴보세요. 319페이지.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인데요. 자, 19세기 이르면 고중학이 학관 학문적 위상을 차지하면서 차지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새로운 학술 경향이 더 중요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 학술 경향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좀 약간 이상하게 서술되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답지. 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학술 경향이라는 자체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세적 경향과 상주 공양을 이렇게 두 가지 학술 경향으로 이제 같이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학술 경향. 근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읽어보면 알아요. 왜 본질적으로 동일한 건지. 경세적 성격과 그 다음에 상주 공양학이죠. 하나는 유교의 경제 진위 여부를 바탕으로 경전에 보낸 윤리적 도덕적 원리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강조한 뭐고 땡땡 가이고 다른 하나는 엄밀한 문헌 연구를 매몰된 학문을 비판하면서 정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그 현실적 학문을 추구한 나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가 이제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가에 이제 들어갈 내용은 그 상주 공양학이에요. 상주 공양학.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경세학이야. 근데 이 문제 지문은 상주 공양하고 경세학을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학문을 분류해 놓고는 실제로 상주 공양의 경세학적 성격이 더 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주 공양은 처음에 공문학부에 출발했지만 공양학 자체가 경전이 중요한 경전이 그 금문학파 경전이기 때문에 이게 금문학파의 경세적 성격이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상주 공양학이 갖고 있는 경세적 성격이 나중에 더 강화됐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풀어보시면 이제 금방 나오는데 일단 요게 이제 가에 의해 춘추 공양제의 가치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이 됐다. 자, 맞죠? 그래서 상주 공양학은 공양전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예, 맞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카누에 등 추진한 범법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죠. 예, 맞고요. 나는 주례이카께서 사회개혁 문제에
학문적 토대가 됐다. 자, 나는 왜 이렇게 틀리냐면 주례는 그 근문경이 없어요.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문경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문경만 있는 거야. 고문경. 그러면 어떤 분은 고문경은 주례만 있고 고문경은 뭐 작구의 해석만 강조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고문경 안에서도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상당히 적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 주례는 근문학파나 그다음 후대 개혁을 하는데 고문경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하는 학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근문경 안에는 주례가 없어요. 고문경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답이. 그 나의 대표적인 저자로서 항조 경세 문포나 해국도지. 요거 나온 누구야? 나는 경세적 성격 위헌이죠. 그래서 요게 문제 푸시면 안다는 게 뭐냐면 요게 경세학적인 위헌인데 그럼 얘는 상주 공양학파가 아니냐? 상주 공양학파죠? 상주 공양학파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예. 자, 또 국내외적 위기의식은 가의 바탕으로 나가추는 촉진되었다. 맞죠? 아까 상주 공양학파가 경세적 성격을 더 강화시킨 거야. 그 이해를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대립된 게 아니라 상주 공양학파가 가가 나도 더 발전됐다. 나의 성격이 더 강화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경세학파, 근문학파와 함께 그 반대쪽에 있는 고중학과 그 다음에 이런 그 고중학파와 근문학파, 고문학파의 그 대비점을 물어보는 거야. 예, 대비점을. 예. 이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그 책 있죠. 뭐 동계라든지 한의중이나 강좌에 없는 내용이야. 요건 제가 책을 하나 찾아냈는데 거기 이걸 그대로 냈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지금 책을 정확히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제가 출처에서 적어놨어요. 관련된 근거를. 그래서 3편 보시면 4편 보시면 그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가보시면 기출문제 분석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어놨으니까 그 근거를 좀 봐주세요. 예. 이 5번 문제는 좀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동양사 쪽에 내신 분들이 그 동계나 뭐 한의중 들고 가서 좀 내지만 가끔마다 이상한 논문책 내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는 책들을 위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염두에 둬가지고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 진행을 할게요.